네, 안녕하십니까. 제17회 세계해양포럼 해운항만 세션의 사회를 맡은 박세연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올해는 해운 분야의 탈탄소 측면에서 아주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 해이고요. 또 항만 물류 디지털화의 진전을 보이는 시기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디지털화와 탈탄소화를 연계한 항만 전략에 대한 발전 방향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 세션에서는 해운 항만 분야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은 영국, 미국, 일본의 발제자분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글로벌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세계해양포럼 해운항만 세션을 이끌어주실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해운 항만 세션에 많이 참석해 주신 청중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좌장을 맡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해양수산부 또 정책자문위원장직을 또 맡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 주제는 해운 항만 물류의 현 주소와 미래 발전 방향입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네 분의 발제자를 모셨습니다. 소위 2D, 디카보나이제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중요한 화두인 요즘입니다. 탄소 중립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저명하신 트리스탄 스미스 UCL 교수님과 샘 조 시애틀 항만 위원장님을 모셔서 발표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승남 사장님으로부터 스마트 항만에 대한 말씀을 또 듣겠습니다. 오늘날 수출입 상품은 종합 물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글로벌 SCM의 변화에 해운 항만이 잘 또 적응해 나가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역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합 물류 회사인 일본 통운 한국 대표이신 아키야마 마사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이런 네 분의 발제에 대해서 우수한 중앙대학교 교수님과 또 해양수산부의 오영록 또 과장님을 모시고 패널 토론을 이 네 분과 같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월드 오션 포럼에서는 미리 책자로 어떤 그 프로시딩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그 좌장이 발제자가 발표를 마칠 때 적어도 한 두 줄 석 줄이라도 요약 들어서 여러분들 테이크아웃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주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런던인데요. 지금 새벽 2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발제자시는 UCL은 영국에서 두 번째, 세 번째라 좋은 대학이죠. UCL의 교수로 계시는 트리스탄 스미스 님이신데요. 교수님이신데 IMO GHG 이 스터디 3차, 4차 연구의 또 총 책임자이셨고 현재 전 세계의 넷제로를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소개를 올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트리스탄 스미스 교수님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스탄 스미스 교수님. Good morning, Professor. Yes. 네, 여기 한국입니다. 좋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Hello.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료를 보여드리고 또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른 시간이기는 하나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해운업의 탈탄소화입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몇 장을 공유해 드리겠는데요. 특히 국제 어떤 협상이라든지 올해 있었던 발전 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배경 설명부터 드리면 네, 자료들의 출처입니다. 제가 연구 그룹을 이끌고 있는데요. 해운업의 탈탄소화에 대해서 14년간 연구를 이어왔고 또 민간 기업과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메스라고 하는 기업체의 이사로서 제가 유메스를 통해서 여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여러 보고서를 다른 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이렇게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기술 경제적인 해운업의 탈탄소화 평가를 해왔고 어떤 기술의 조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가 기대하고 있는 수준으로 감축을 최저 비용으로 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며 어떻게 하면 탈탄소화를 하고 세계 무역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여러 가지 보고서를 또 이 슬라이드에 조합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해운업의 탈탄소화에 기여를 했던 많은 노력은 국가 전략에서 나왔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한 4, 5년 정도 진행 중인 전략인데요. 청정해양 계획을 2019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다양한 노력을 2019년부터 시작해서 영국 정부는 어떤 단계들을 밟아야만 국내 선단의 탈탄소화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투자를 해야 탈탄소화를 해운 운항에서 또 항만과 여러 선종 그리고 국제 해운업에서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적 자금 투입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되었고 또 여러 정책이나 규정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올해 중요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IMO에서 특히 MEPC라고 하는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고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CO2가 해운업에서 얼마나 배출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지금부터 약 2020년부터 2050년까지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MEPC 80차 회의 합의 이전에 대체로 부정적인 전망이 있었습니다. 여기 푸른색을 보시면 네, 현상이 유지될 경우의 전망인데 이러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해운에서 앞으로 30년간 배출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무역이 늘어나고 또 이러한 저감 계획과 정책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도 충분히 감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교역의 증가와 또 해운업의 수요 증가로 인한 배출 증가를 상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 7월에 새로운 야심찬 목표가 발표가 되었고 20% 정도를 감축을 반드시 2030년까지 이루고 최대한 30%까지 줄이자라는 내용이었고요. 보라색으로 나타나 있는 점선입니다. 그리고 2040년까지 80%까지 줄이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경로가 발표가 되었고 IMO가 이렇게 절대적인 국제 해운의 배출 감축을 이렇게 설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 온난화의 1.5도씨 제한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녹색 선은 IPCC의 자료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평가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만큼 감축을 해야 우리의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씨로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배출량인데 이제 각각 선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IMO의 발표 내용을 2030년까지 20%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 최대한 30%까지 줄이자라는 내용이 이제 푸른색으로 나타나 있고요. 또 과학 기반 목표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SBTI가 있습니다. 이 SBTI에 따른 2.5도씨 상승폭 부합 경로
그리고 과거의 IMO 합의 내용 모두 나와 있는데요. 절대적으로 이 정도를 해운업 전체에서 줄이자라기보다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평균 선박 한 척당 얼마만큼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역이 늘어나고 또 해운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해운업에서의 배출량은 앞으로 30년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역이 늘기 때문에 그래서 선박 한 척당 평균 온실가스 탄소 그리고 탄소 집약도를 크게 줄여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20에서 30% 감축을 절대량에 대해서 하자.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선박 한 척당 한 온실가스 집약도는 2030년까지 55에서 65% 정도는 줄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6에서 98% 사이의 감축량, 대체로 91%의 감축을 온실가스 집약도에 대해서 2040년까지는 줄여야만 80% 감축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높은 목표입니다. 현재 또는 과거에 있었던 배출량 대비 많은 양을 감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기술에 대한 또 운영 관행에 대한 선박들의 어떤 많은 고민을 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2030년을 좀 전망해 보고 있는데요. 4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어떤 연료 믹스를 2030년까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 것이고 7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남은 7년 동안 어떻게 연료 믹스를 바꿀 수 있을까? 그에 따른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5%의 연료 믹스만 RFNBO, 비유기성 재생 연료로 암모니아와 같은 수소 파생 연료, 또 수소 파생 메탄올 이러한 것들이 RFNBO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렌지는 LNG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선박에 쓰이고 있고요. 푸른색은 바이오 연료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이러한 연료들이 각각 다른 비중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어느 정도로 실제로 쓰일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 시나리오를 설정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개선해야 이러한 온실가스 집약도를 낮추자라는 IMO 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이 연료 믹스와는 대체로 무관하게 효율성 개선은 약 42에서 48%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야만 20% 최소 감축이라는 목표를 다룰 수 있고 또 30% 감축을 위해서는 효율성이 50에서 55%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크게 개선이 되어야 하죠. 대략 50% 정도는 효율성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연료 믹스와 무관하게 달성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이 앞으로 10년 동안 특히나 너무나 선단 개선에 중요할 것이고 또 많은 효율성 개선이 기존 선박에 대해서도 있고 또 신조선에 대해서도 물론 있어야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료 믹스가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장기적으로는 볼 수 있는데요. 2030년 너머를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IMO가 그 전략을 수정하기 전까지 저희가 했던 연구입니다. MEPC 79차 회의 한 12개월 전, 1년 전에 있었던 회의에서 있었던 연구인데 여러 가지 어떤 IMO가 고려를 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경로를 제시를 했고 어떤 연료 조합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달성하는가를 정리했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X축이 시간이고 Y축의 에너지 소비, 그러니까 연료 소비량입니다. 전 세계 국제 해운 업계에서 쓰이는 연료 소비량인데요. 각각의 색깔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각각이 이제 연료입니다. 저유황유, MDO 이게 푸른색, 오렌지색으로 좌측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지금 선단에서 오늘날 많이 쓰이고 있는 에너지인데 또 신규 연료도 있습니다. LNG 이제 막 쓰이기 시작했고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러다가 다시 2030년 이후로 줄어들게 됩니다.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입니다.
점차 2020년대 후반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2030년 이후부터 급속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2040년 정도에는 지배적인 연료가 될 것입니다. 그 밖에 다양한 연료가 있습니다. 지금 범예로서 이런 연료 믹스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탄올, 합성 메탄올, 직접 공기 포집으로 만드는 것들, 그리고 바이오 연료, 바이오 MDO, 바이오 메탄올, 바이오 가스, 또 전기, 또 육상에서의 전력 발전으로 쓰는 전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다 옵션으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러한 옵션들이 있을 때 어떤 믹스, 어떤 연료를 이용해야 최저 비용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고, 대부분의 시나리오를 보면 가장 지배적인 연료는 암모니아입니다. 이것이 대대적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최저 비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연료입니다. 흥미로운 기술적인 측면인데 좀 더 살펴보면 여기서 보시면 어떤 영향이 신조선뿐만 아니라 또 기존의 선박에 대한 개조와 폐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 한국에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래프일 것입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 그러니까 크나큰 기술 전환이 의미하는 바는 단지 어떻게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느냐뿐만 아니라 2030년대 이후를 보시다시피 이제 전환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아주 많은 수요가 기존 선박에 대한 개조에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연료를 쓸 수 있도록 개조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녹색 선 그 막대 그래프 보시면 이러한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서 수천 척의 선박이 매년 엔진 또 연료 저장 시스템 등의 개조가 필요할 것이고, 암모니아에도 적용이 되겠지만 그 밖에 그런 수준의 어떤 수소 파생 연료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개조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그렇다면 얼마나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인데요. 연료에 대한 수요를 공급이 얼마만큼 충족을 할 것이고, 얼마나 빨리 새로운 연료가 생산량이 늘어나서 탈탄소화를 해운업에서 할 수 있느냐인데, 아주 빠르게 암모니아가 저탄소 암모니아여야겠죠. 빠르게 늘어나야 합니다. 분석을 하였고, 여기 그래프 보시면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생산량은 약 4엑사줄 정도의 암모니아인데요. 약 1억 8천에서 2억 톤 정도의 암모니아입니다. 그런데 다 회색 암모니아, 그레이 암모니아입니다. 뭐 화석 연료를 어느 정도 써서 암모니아를 생산하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이고, 이미 발표된 계획들에 따르면 여기 이제 곧 이제 쓰이게 될 암모니아 녹색 선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에 대한 수요가 친환경 연료 수요가 암모니아 수요로 전환이 되면서 늘어나는 것이고, 색깔이 있는데 과거에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증가율의 어떤 한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얼마만큼 암모니아의 증가율이 나타날 수 있느냐. 암모니아가 뭐 연간 10% 정도 늘어난다라고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날 때 어느 정도의 성장률이 있어야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평균 약 연 10%는 늘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과거 이력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료 생산자들 보시면 우측에 이렇게 다양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일부 해운업에서 필요로 할 2030년대 이후에까지 포함해서 연료들을 생산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기구들입니다. 그린 수소와 그린 해운이라는 약속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수송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연료에 대한 수요라는 것, 그리고 이 이 연료가 새로운 그 연료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포함을 시키고 반영을 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를 봐야 하는데요. 이러한 연료 믹스 그리고 선단의 어떤 전환을 평균 비용으로 좀 반영을 해봤습니다. 비용은 2배가량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에너지 비용 관련해서만 보더라도 연료 비용, 뭐 또 여러 가지 선상의 기계 비용인데요. 총체적으로 보면 다른 비용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박 자체, 그리고 선박의 운항, 항만료,
그래서 여기서는 에너지 관련된 비용만 보지만 그것만 해도 2배입니다. 그러다가는 궁극적으로는 줄어들게 됩니다. 빠른 비용 절감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좀 가격이 급증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2022년에 갑자기 가격이 늘어났는데 이제 유가가 워낙 늘어나서 그렇고 그에 비하면 상승폭은 장기적으로는 높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정책을 고안할 것이냐 인데요. 지금 현재 IMO에서 개발 중인 온실가스 연료 기준입니다. 아마도 낮은 온실가스 연료 집약도를 가진 어떤 연료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인데요. 2030년까지 한 20% 정도 줄여야 될 것이고 2040년에는 75에서 85% 정도 온실가스 연료 집약도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고 뭐 탄소 가격이라든지 뭐 수익의 활용을 해서 이 분야에 재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방안으로 또 함께 좀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몇 장의 장표를 통해서 개별 기업의 어떤 의미인지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하이 레벨에서 정책을 말씀드렸다면 이미 저희가 기업들과 함께 이러한 기후 리스크를 저감을 하기 위해서 SBTi와 같은 이니셔티브에 가입을 하도록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조선에 대한 어떠한 연료를 써야만 빠르게 감축을 할 수 있느냐인데요. GEV 즉 무배출 선박인데 0에서 7년 정도의 설령을 보유한 은행이나 선주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신규 선조 조선의 건조에 대한 주문을 하는 그 신규 주문량의 상당 부분이 이러한 무배출 선박이어야 하고 또 수소 파생 연료 선박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더 오래된 선단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뭐 약 14년 정도 된 설령의 선박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규로 어떤 건조 주문도 해야겠지만 어떻게 하면 기존의 선박을 개조할 것이냐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규 선박들이 이제 선단에 투입이 될 텐데 여기 기업들이라든지 어떤 금융기관들이 앞으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술들을 활용해서 녹색 또 신조선도 있지만 오렌지를 보면 기존 선에 대한 개조입니다. 2030년대 초반에 특히 그 비중이 늘어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제 선단에서 어느 정도의 개조는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얼리 어답터에 대한 기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중에는 대대적인 어떤 이용으로 확산이 되겠지만 얼리 어답터의 기회는 향후 3년 내에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7년인데요. 전체 운영 비용의 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배출 내지는 거의 배출 제로인 선박 연료를 쓰면서 최저 비용을 활용을 해야 하고요. 얼리 어답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국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국가 및 지역의 정책들 뭐 EU의 규정이라든지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등을 통해서 보조금을 받는다거나 다른 인센티브를 이용해서 신규 연료를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그리고 지불 의사들도 있습니다. 유마스에서도 60만 톤의 TEU에 달하는 선박들에 대해서 저연료 사용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후를 보면 30년대 초까지를 보면 그 갭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전략에 반영을 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얼리 어답터가 되고자 하는 그런 전환을 이끌고자 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7월에 있었던 MEPC 80차 회의는 정말 규제 당국의 크나큰 목표를 보여주는 것이고 IMO가 주도하는 2030년대의 연료 전환의 가파른 속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소 파생 연료인 암모니아 등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빠르게 확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최저 비용의 연료가 암모니아이기 때문에 확대를 빠르게 해야 하지만 그 속도가 전례 없는 정도의 수준일 필요는 없습니다. 선단 전환은 신규 건조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겠지만 대대적인 개조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환을 이끌어 낼 것이고 정책은
강화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제 기후 위기를 낮추려는 어떤 용선자, 해운사 그리고 선사들의 자발적인 조치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리 어답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이러한 비즈니스 케이스를 장기적인 해법을 빨리 채택함으로써 이르게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트리스탄 스미스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벽인데도 좋은 강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결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5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MEP 80차에서 우리 그 넷제로를 위한 큰 발걸음이 있었다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미래 그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는 암모니아가 유력하다. 2030년부터 계속 사용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해운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신조선이 필요할 것이고, 기존의 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리트로핏 개조가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 3가지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